시아버지 장례식이요? 저 유럽 여행 와 있거든요. 환불도 안 되는데 왜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누가 내 가슴팍을 주먹으로 세게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금 그 누구보다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못 온다는 이유가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니 거짓말이겠지? 잘못 들은 거겠지. 순간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도 며느리의 이 말 한마디가 먼저 내 심장을 찢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조문 와서 묻습니다. 며느리는 왜 안 보이냐고. 나는 입을 꾹 다문 채 대답 대신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참담함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슬픔보다 더 깊은 상처가 마음을 덮친 순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심장을 찢는지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 74살이 된 김순애라고 합니다. 작년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면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안아주던 그 사랑, 그 남편이 조용히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먹다 남은 나물 반찬이 그대로 있었고 휴대폰에서 울리는 요양병원의 전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울렸죠. 보호자분, 오늘 새벽 4시 20분 심정지로. 그 다음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숨이 멎은 것도 병원으로 달려간 것도 병실 문 앞에서 주저앉은 것도 전부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더군요.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받고 장례 절차를 물어보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떠나셨다. 그 말을 입 밖에 꺼내는 데까지 몇 번이고 숨을 삼켰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금방 갈게요. 그제야 마음 한켠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지는 파리 여행 중이라서 취소가 어렵대요. 장례식은 어차피 가족들 많이 오시니까 괜찮을 거라면서. 괜찮다고? 누가 괜찮다는 건지. 그 말에 저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여행 중이라고 취소나 환불이 어려워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며느리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장례식장은 준비 중이었고 저는 홀로 남편의 영정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평소처럼 잔잔히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괜히 저를 더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며느리는 파리에 갔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을 통해 확인한 사진은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화사한 파리 거리에서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을 두고 파리에서 완벽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병원 대기실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한 목소리는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시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장례식 날 이런 상황이 제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은 서울의 작은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았던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당신이 떠난 그 길을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들이 고르고 또 고른 곳이에요. 빈소 준비를 마치고 제일 먼저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도 평소처럼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어쩐지 저를 안심시키는 듯 했지만 속으론
더 슬퍼지더군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옛 동료, 동네 어르신들, 친척들까지 모두들 정말 가슴 아프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빈소엔 어떤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말로 표현하긴 어려운 어딘가 허전한 기운이었죠.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요? 민지 씨는 아직 안 왔나요? 민지 아가가 없네. 오늘 같은 날은 꼭 있어야 하는데 저는 난감한 미소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해외여행 중이에요. 취소나 환불이 안 되는 거래요. 그 말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제 가슴은 더 무너졌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아무 말 없이 조심스레 한숨을 쉬었지만 몇몇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보다 해외여행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그런 의문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구석 의자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며느리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들의 눈가가 더욱 흐려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작은 어머니? 그러더니 자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휴대폰 화면에는 며느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파리의 해변에서 햇살을 받으며 칵테일을 들고 활짝 웃는 얼굴, 파리에서의 완벽한 하루라는 글과 함께 말이죠. 그 밑엔 누군가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며느리의 답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별로 안 친해서 상관없어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죠.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슴을 찢는다는 표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을 자식들과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가족에게 우리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빈소 안에서 다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든 가족이야. 당신은 그 아이 많이 아꼈는데 그 애는 당신을 기억하지도 않아. 그 순간 아들을 조용히 불러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곧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원래 표현이 좀 과격해요. 그렇게 깊은 뜻은 아닐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제 시야를 가리고 있었죠. 그날 밤 빈소에 남은 사람은 저와 아들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장례식장의 커피 자판기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고. 내 남편, 나의 반쪽이었던 사람의 마지막을 이토록 가볍게 여긴 사람을 가족이라 부를 수는 없겠다고.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다시 영정 앞에 앉아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이면 이제 다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와줬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가 없었네요. 전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절차를 위해 장례 지도사와 이야기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검은 상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가져온 짐들
남편의 셔츠며 면도기, 손수건 하나하나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방 안은 오래된 먼지 냄새와 국화 향이 섞여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남편이 평소 정리하던 작은 봉투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종 등기 서류와 통장 사본, 그리고 손글씨로 적은 메모지까지 한 켠에 곱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중 건물등기부등본이라 적힌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 집이 내 명의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결혼 선물처럼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어준 집, 그 집이 사실은 아직도 법적으로는 제 소유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며칠 전 휴대폰으로 봤던 며느리의 사진과 글들이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랑은 딱히 정이 없었어요. 제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는 밝게 웃으며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 무심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주듯 공유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장례식이 하나의 선택 사항이었고, 그 선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사소한 일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 태도가 저를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보다 함께 가족을 이루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무시해버리는 무관심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서류를 가만히 내려놓고 손끝으로 등기증 앞면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내가 평생을 아껴 일궈낸 결과였고,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줬던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살고 있는 며느리는 해외여행 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아버지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해서 더는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방 한켠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여전히 손때 묻은 수첩과 서류 뭉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장례 절차가 끝난 후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겨우 한마디 했죠. 민지가 나중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돌아오면 꼭 인사드리겠다고.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성격에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을 리 없다는 걸, 그저 상황을 얼버무리려는 아들의 애처로운 배려였겠지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그렇다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멀어질 대로 멀어졌고, 사람 사이에 예의조차 지키지 못한 행동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요. 며느리는 이미 저와 남편 사이의 마지막 정리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내던져 버린 거지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남편이 지켜온 가족의 의미마저 헛되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남은 힘 다해서 지켜야 할 건 꼭 지키겠다고요. 그게 남편에 대한 마지막 예의고 제가 아내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의 집인데 매각하려고 합니다. 내부도 곧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내일 저녁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민지랑 꼭 같이 집으로 오렴.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민지한텐 제가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고
부엌에 섰을 때 주방엔 아직 남편이 생전 자주 만졌던 조리도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무장갑 하나에도 남편의 손자국이 남아 있는 것만 같아 잠시 가만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갈비찜을 하기 위해 양념장을 만들고 고기를 삶고 채소를 썰면서 문득 아내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한 가정을 지켜온 한 사람으로서 이 결심이 옳았는지 스스로 되묻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떠오른 건 장례식 내내 텅 빈 옆자리와 말 한마디 없이 떠나간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와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밝은색 셔츠에 머리를 단정히 말아 올렸고 마치 며칠 전에 갈등은 없었다는 듯 와, 갈비찜 냄새 너무 좋아요, 어머님.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너머로 장례식 내내 비워져 있었던 자리의 기억이 겹쳐져 적으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이 하나하나 올라가고 식탁에는 따뜻한 국과 김치, 갈비찜이 놓였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고 며느리는 한 조각을 맛본 뒤 와, 어머님. 정말 솜씨 좋으시네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게 다른 법이지. 누군가는 가족이고 누군가는 자기 일정이지. 그 말에 며느리는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너희 집에 사람이 올 거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고 며느리는 눈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누구요? 저희 집에 저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다. 집을 매매하기로 했다. 그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린 아들의 손이 떨리는 듯했고 며느리는 얼굴이 굳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갑자기. 내가 준 적 없다. 그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살게 허락했을 뿐이지 준 건 아니야. 저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인데 해외여행 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마지막을 함께하지 않았어. 그게 무슨 가족이니? 무슨 권리로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거니?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장례식은 안타깝지만 솔직히 저랑은 크게 정이 없었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그땐 이미 환불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왜 저희 결혼 생활까지 건드리시는 거예요? 아들은 무거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급하게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다. 시아버지 장례식 날 해외에서 웃으며 보내는 사진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 하세요. 정말 이런 방식으로 저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탁자 위에 고요히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 앞에서는 거친 말도 억울한 감정도 모두 무의미했으니까요. 아들은 그 상황이 낯설고 무거운 듯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갈비찜은 식은 채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정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흐린 날씨에 바람도 꽤 불어왔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봉투에는 등기부등본, 매매 계획서, 그리고 집 상태를 간단히 정리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자. 집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들과 며느리가 현관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도착할 거다. 제가 말하자 아들은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정말 이 집을 파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짧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미 마음은 정리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중개인과 젊은 부부가 조용히 인사하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오늘 집 보여주신다고 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은 속절없이 저를 따라왔고 며느리는 그대로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불쾌함을 머머서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방문자들은 거실과 주방, 안방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의 장점과 구조, 조용한 동네 분위기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며느리가 마침내 폭발하듯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이 집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보여주고 매매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중개인은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제 명의입니다. 살게 해줬을 뿐이지 준 적은 없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우리 집 팔겠다는 거잖아.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표정에는 죄책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지요. 중개인과 젊은 부부는 눈치를 살피며 잠시 거실에서 물러났습니다. 부부 중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민감한 상황에 끼어든 것 같아서요. 혹시 정리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 말에 며느리는 더 흥분한 듯 외쳤습니다. 보세요. 다들 당황하시잖아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감정풀이잖아요. 아버님 장례식은 죄송하긴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중요했고 이미 예약된 일정이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감정풀이 하는 게 아니다. 엄마, 아무리 화가 나셔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 집은 우리가 몇 년 동안 정 붙이고 살아온 곳이에요. 이 사람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나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반성? 파리에서 와인 잔 들고 웃고 있던 모습, 해외여행이 시아버지 빈소에 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급한 일정이었니?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 말에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동안 집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은 거실 한복판에서 짙은 안개처럼 번졌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팔고 싶으시면 파세요. 저도 이젠 정이 뚝 떨어졌거든요. 어차피 전 그 장례식 자체가 과하다고 느꼈어요.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무슨 대역죄인 취급을 하세요? 그 말에 제 심장은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그 조용이라는 게 얘겐 그저 안 가도 된다는 말이었겠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감정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중개인은 조용히 돌아갔고 집을 보러 왔던 부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단지 벽돌과 나무로 지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의 흔적, 가족의 추억,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존심이 걸린 공간이었습니다. 그 집을 지키지 못한 건 슬프지만 지금이라도 이 메시지를 분명히 남기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란 말은 서로의 마지막을 함께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닫힌 방문 뒤로 들려오는
무거운 침묵, 그리고 텅 빈 거실에 앉아 아들의 말을 기다리는 제 모습. 하루 종일 쏟아부은 감정의 끝자락엔 깊은 허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감정을 꾸며 숨기기보다 남편의 마지막 앞에서 느낀 상실과 외로움을 그대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 집 보러 오셨던 부부 기억하시죠? 다 둘러봐도 그만한 집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매입 의사가 확실하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바로 다음 날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사인하는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이 담긴 이 집을 떠나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야 할 때란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민지가 이혼하겠대요. 아들은 소파에 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 표정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먼저 얘기했니? 네, 어제 짐 싸서 나갔어요. 엄마가 집 매각 이야기 꺼낸 이후로 계속 말이 안 통했어요. 결국 오늘 아침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갔어요. 저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마실래?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었습니다. 사실 저도 민지하고 계속 살아가야 하나. 요즘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장례식 때 엄마 혼자 계신 모습 눈 감아도 자꾸 떠올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참아왔기에 이제는 슬픔보다 담담함이 먼저 찾아왔던 겁니다.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더 일찍 봤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야 깨달았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순 없다. 하지만 늦더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거란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더 많은 걸 전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조금 허전하겠지만 그 또한 자립의 시작이겠지요. 엄마, 당분간 여기서 혼자 살아보려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삶도 준비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그걸로 된 거다. 이번 일로 제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이 싸움이 단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단단한 결단이었다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히 흔들리는 그 앞에 앉아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아. 당신 없이도 우리 아들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 미소 짓고 있는 사진 속 남편이 마치 고생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다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세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들어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셨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한마디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참 잘 버텨오셨다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만은 따뜻하시길 바랍니다.